자, 팀과 팀워크. 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축구팀, 뭐 야구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팀 플레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팀 하면은 뭔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들, 그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팀입니다. 팀 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팀워크. 우리 팀은 팀워크가 잘 발휘됐어. 그죠? 우리 팀은 팀워크가 엉망이야. 팀워크가 엉망이야 하면은 뭐예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즉, 팀워크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을 우리가 팀워크, 웍 자체가 일이죠. 그죠? 일하는 것, 그 얘기하는 거죠. 그 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소위 팀의 유용성은 하나보다는 그래도 둘, 셋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팀이 좋은 거죠. 한 사람의 인식의 범위보다 똑같은 문제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활용을 하면은, 그죠? 같이 고민을 하면은 더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죠?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한 발짝 살짝 담궈 놓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면 또 그 팀은 또 팀워크가 엉망이 되겠죠. 어쨌거나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 가능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니까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논의하다 보면은 또 내가 아무래도 그 팀의 리더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팀원들이 같이 고민해 주면은 리더가 보지 못한 것들도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과업에 대한 참여도도 높이고 개인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것도 이제 팀이 있는데 팀 리더가 혼자 다 해버리고 너는 그냥 따라와. 그러면은 그건 팀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개인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겠죠. 각종 업무의 활용과 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일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팀제의 경우에 그 관리자의 역할이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4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있고 그 위에 감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지시에 의해서 이 팀이 돌아가는 경우, 뭐 요런 팀의 구성이 필요한 조직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그 스포츠 팀 같은 경우에 감독과 선수들 간의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팀의 그 관리자가, 팀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관리자가 그 상호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뭔가 촉지 협조해주고 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방적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 팀원들과의 소통을 해가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이와 같은 구조는 팀원이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돼가지고 같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리더 역할을.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매트릭스 시스템이나 현재 동등한 지위에서 일을 하면서 이끄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또 인터넷 그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요와 같은 코치 구조의 팀은 그 팀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갖고 한두 마씩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이건 주체적인 사람들은 이 팀원들이죠. 그죠? 이 감독자 구조는 주체적인 일을 누가 이끌어요? 리더가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일을 하면서 감독자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휘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리더 또 지휘하는 방법, 동기부여하는 방법, 팀의 구성과 팀의 구조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이 결국은 상호간에 또는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의사소통, 우리가 소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소통은 서로 간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소통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의사소통. 사람들 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기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 요 기호라는 것이 때로는 뭐 언어일 수도 있고요. 문자일 수도 있고 또 신호, 잉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또는 제스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화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송화자가 보내는 사람이 수화자에게 전달을 하는데 송화자가 표현한 의사가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수화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수화자는 송화자가 상징화 또는 기호화 아니면 뭐 문자 또는 음성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정보를 듣고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참 어려워서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이 문자 세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저 만약에 그 엄마가 집에서 야 누구야 밥 먹어 이랬을 때 그 딸 입장에서 네 했을 때 네라는 표현이 우리는 수용하는 말에 되죠. 그죠? 찬성, 예스, 긍정, 예인데 목소리 톤에 따라서 네 그러면 먹기 싫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놓고 통 가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화된 글자하고 목소리로 표현된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네 하면서 표정은 영 안 좋아. 표정은 서로 싫어하는 눈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 이해의 그 기호들이 또 그것들을 잘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수화자는 자신이 해석한 송화자 사이의 의미가 원래 송화자의 의미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의사소통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고려가 없으면은 의사소통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싸우거나 언쟁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오해해서 생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제 시내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주변에 흘려 들으면은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이 봐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표현에 그 조금 뭐랄까 정밀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경우죠. 야 학교 앞에서 보자 이랬을 때 학교 앞을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지 정문 앞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의 길 건너 앞에 문방구 앞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애매모호해요. 실제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압구정 그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뭐 어떤 애가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요새 스마트폰 세대라 위치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양재역에서 만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양재역 출구가 열 몇 개예요. 더군다나 양재역이라는 의미가 버스 정류장일 수도 있잖아요. 또 상하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양자 간에 서로 아는 경우는 항상 더를 붙여요. 그죠? 특별히 지정을 더 안 해줘도 돼. 그러나 처음 나올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화자의 입장에서 어디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을 때 상대방이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엉뚱한 데서 기다리고 서로 의미를 잘못 전달받고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런데 좀 익숙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런 의사 전달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습관적으로 해서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속할 때 어디서 만나 이럴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친구가 올 때 어느 시각에서 오고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올 때 어떻게 이걸 다 그려가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사실 익숙치 못해요.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자, 송화자가 수화자에게 이게 꼭 전화상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샌더와 리시버 이렇게 돼 있죠. 자, 전달 의도가 있는 의미를 기호하는데 메시지라든가 어떤 채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내긴 하는데 전달받은 의미를 해석해서 꼭 되도록이면 이걸 확인하는 게 좋아요. 피드백 채널을 꼭 갖고 있어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 서로 오해가 없어요. 서로 오해를 해놓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서 너 뭐야 뭐 이렇게 되거나 뭐 너 그런 의미를 몰랐어 뭐 이렇게 돼서 괜히 언쟁에 발단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송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와 수화자가 해석하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을 많이 안 해서 아버지나 엄마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친구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활 환경이 다르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한다는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것. 요새 이제 문자를 쓰는 세대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전화 통화하는 것도 문자로 막 하는데 이 문자라고 하는 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언어 속에 숨어 있는 감정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뭐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에도 이제 포함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의사소통의 경로상의 한계가 있다. 아까 문자로만 썼다 이게 문자. 그럼 문자가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이 전달이 잘 안 되죠. 특히 화자의 표정 같은 거 읽을 수가 없죠. 그죠? 문서나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의 한계. 그러니까 문서나 구두로 전달할 때는 각각의 한계가 있죠. 그죠? 문서 속에는 정밀하게 쓰지 않으면 그 감정 표현이 잘 안 되죠. 그죠? 또 구두로 전달할 때 전달하는 것과 또 직접 면대면 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또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내가 무슨 말 안 하면서 이렇게 잉크했어요. 잉크가 오케이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거 거짓이야 이렇게 받아들일지 애매모호하지요. 그죠? 물리적 방해.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또 손님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맥이 끊기죠. 그럼 그걸 다시 이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은 안 하지만 수업 시간에 떠드는 행위는 참 이게 문제가 커요. 왜? 나머지 학생들의 뭐예요? 연속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어디 뭐 겁도 없이 물어보고 또 전화를 물어보고 뭐 빌려달라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뭐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강의 시간에 내가 늦게 들어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죄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가 이 걸러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캐치했는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 요인들이에요. 자, 이건 좀 쉬었다 하죠.